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면 요즘 진짜 깜짝 놀라잖아요. 과자 몇 개, 우유 하나, 라면 한 봉지. 분명 이것밖에 안 넣었는데 계산대에서 9만 원이 찍혀요. 영수증을 3번을 들여다봐도 빠진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비싸진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켜면은 물가 상승률 2%래요. 내 장바구니는 체감상 2배가 된 것 같은데 드라니. 이 괴리감 어디서 오는 건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하면은 일단 머리부터 아프죠. 나는 그냥 대출이자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 물가 좀 안 올랐으면 좋겠는 건데 경제 뉴스는 맨날 어려운 단어만 나열하니까 듣다가 눈이 감겨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금리 하나 바뀌면 내 대출이자가 수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환율 하나 움직이면 해외여행 경비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결국 금리랑 환율이 내 통장 잔고를 흔드는 리모컨인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랑 환율 이 두 가지를 미치도록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쓸 겁니다. 비유로만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한번 들으면 내일부터 경제기사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돈의 가격.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를 살 때 사과의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돈에도 가격이 있어요.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비용, 그게 금리예요. 이걸 동네 과일 가게로 설명해 볼게요. 가게에 사과가 100개 있어요. 동네 사람 500명이 사과를 사러 왔어요.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가게 주인이 가격을 올려도 다 팔려요. 사과 한 개에 5,000원, 10,000원 올려도 줄이 안 줄어요. 반대로 가게가 10개로 늘었는데 사과를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사과가 남아 돌아요. 그러면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서로 싸게 팔려고 경쟁하니까요. 금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사과 대신 돈을 넣으면 돼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돈값인 금리가 올라가고 돈이 넘쳐나는데 빌리려는 사람이 없으면 돈값인 금리가 내려가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실제 역사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나라 8, 9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고속성장 시대였어요. 공장만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던 때예요. 이때 은행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전부 다 공장 짓겠다라고 돈 빌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과일 가게 비유로 돌아가면은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500명이 된 거예요. 은행은 빌려줄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빌리려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돈값인 금리가 뛰었죠. 그래서 그 시절 금리가 10%를 넘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빚내서 공장 짓고 사업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진 거예요. 어제까지 잘 나가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살아남은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빚내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행에 돈은 쌓여 있는데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과는 넘쳐나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뚝 떨어지죠. 이게 2000년대 이후로 금리가 쭉 내려온 이유예요.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긴 흐름 사이사이에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끼어들기도 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에요. 이걸 좀 생생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에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동네 가게들끼리 사과가 부족하면은 옆 가게에서 빌리고 남으면 나눠주고 하는 것처럼요. 이게 매끄럽게 돌아간 이유는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리먼 브러더스 같은 초대형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파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에서 제일 크고 믿음직한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가게 주인들이 생각해요. 저 가게도 망하는데 옆에 가게는 괜찮을까?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빌려주는 걸 전부 멈춰버려요. 돈의 공급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라도 돈을 돌려야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제발 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얼어붙은 거예요. 사과를 사려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파는 가게가 전부 셔터를 내려버린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하늘로 치솟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러면은 금리 숫자만 보고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건 좀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보통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지거든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90년대에 짜장면이 2,000원이었어요. 그때 사람들한테 짜장면이 8,000원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8,000원이 정상이잖아요. 금리도 똑같아요. 2002년, 2003년에는 5%가 미친 듯이 낮은 금리였어요. 근데 지금 5%라고 하면은 평생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은 높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숫자만 딱 보고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 환경이랑 다른 나라 금리와의 관계를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환율이 연결돼요. 금리가 대내적인 돈의 가격이라면은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가격이에요. 쉽게 말해서
금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얼마짜리인지를 보는 거고 환율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을 얼마짜리로 보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로 풀어볼게요. 내가 사과를 들고 있어요. 이 사과가 우리나라 원화예요. 미국 사람은 오렌지를 들고 있어요. 이 오렌지가 달러예요. 내 사과 하나랑 미국 사람의 오렌지 하나를 교환하는 비율, 이게 환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오렌지가 좋다면서 오렌지를 사려고 몰려들어요. 오렌지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오렌지 가격이 확 뛰죠. 내 사과 하나로 예전에는 오렌지 하나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과 2개를 줘야 오렌지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환율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으로 뛴다는 건 내 사과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오렌지 하나를 받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사과 2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쪽은 반대예요. 해외에서 뭘 사오려면은 사과를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수입 물가가 뛰고 결국 마트에서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핵심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이때쯤 높았어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적게 주는데 한국 은행에 넣으면은 2%를 더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한국이 매력적이죠. 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오렌지를 팔고 우리 사과를 사야 해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한국 예금에 넣은 거예요. 그때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렌지 하나를 1,100개의 사과로 바꿔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뒤집혔어요.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려서 이제 미국 은행이 이자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돈을 다시 빼가야 되잖아요. 예금을 깨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다시 사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환율이 1,370원이에요. 이 사람이 오렌지 하나를 1,100개의 사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나가려면은 370개의 사과를 모아야 오렌지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보다 사과를 270개나 더 내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이자 2%더 준다고 나갔다가는 환전 과정에서 10%가 넘는 손실을 확정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물린 거예요.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나갈 때 환율이 바뀌어서 빠지는 것 자체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외국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거든요. 자,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금리하고 가장 많이 같이 나오는 단어가 채권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데 맨날 헷갈리잖아요. 채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유 하나면 끝나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하나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짜리 정기예금인데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중도 해지가 절대 안 돼요. 이게 채권이에요. 10년짜리 채권이라는 건 10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중간에 깰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을 그려볼게요. 은행에 가서 물어봐요. 10년 묶으면은 금리 얼마예요? 연스트랍니다. 좋아요. 스트에 10년 묶을게요. 딱 가입했어요. 중도 해지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대요. 깜짝 놀라서 은행에 전화해요. 오늘 같은 10년짜리 새로 가입하면 금리가 얼마예요? 연센트랍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어제 4% 껐는데 하루 만에 5%짜리가 나온 거잖아요. 바꿔달라고 하면 중도 해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채권 투자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대 상황을 볼게요. 내가 4%짜리 예금을 갖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확 떨어져서 오늘 새로 가입하면 1%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내 3%짜리가 갑자기 보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예금 좀 넘겨달라고 하면은 그냥 넘기겠어요. 당연히 웃돈을 받겠죠. 10년 동안 매년 2%씩 더 받는 건데 공짜로 줄 리가 없잖아요.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예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요. 시장에 5%짜리 예쁜 예금이 널려 있는데 내가 4%짜리를 들고 있으면 아무도 안 사려고 하잖아요. 떨이로 할인해서 팔아야 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정기예금 비유 하나로 채권의 원리가 다 풀리죠. 뉴스에서 금리 상승에 채권 가격 하락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 3%짜리 예금보다 좋은 게 생겨서 내 거 가치가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7에서 2.8% 정도고요. 미국은 4.5%쯤이에요. 미국이 정도 더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미국이 이자를 더 주는데 누가 한국 채권을 사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야기 기억하시죠? 미국 채권을 사려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나중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로 번 것보다 환전 손실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만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없고 환율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한 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45일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데 결정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려서 부양하면 되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비유로 해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야구 투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석에 타자가 서 있고 공을 던져가야 해요. 근데 1루에도 주자가 있고 2루에도 주자가 있어요. 이 주자들이 도루를 엄청 잘해요. 1루에 있는 주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이에요. 2루에 있는 주자는 미국 금리예요. 다 빠르고 다 위험해요.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데 견제구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어려운 타자까지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부동산이 뛸까봐 무섭고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은 외국 돈이 빠질까봐 걱정이고 온갖 것들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보시면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저울질했는지를 직접 설명해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금리와 환율의 원리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아, 저 숫자가 저걸 의미하는 거구나. 하나둘씩 귀에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갈게요. 달러 이야기예요. 최근 달러가 눈에 띄게 약해졌거든요. 왜 그런 건지 세 가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올해 초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랑 차원이 달라. 원탑이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끌어오겠다고 했으니까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쏟아부은 거예요. 과일 가게 비유로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렌지 가게에 줄을 선 거예요. 오렌지를 사려는 사람이 폭발하니까 오렌지 가격,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불과 4달 만에요. 미국 예외주의 대신 미국 신뢰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강한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줄 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지난 3, 4년간 달러가 계속 강했거든요. 각국의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달러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달러를 잔뜩 쥐고 있었어요. 비유하면은 오렌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오렌지를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렌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놀라서 창고에 쌓아놓은 오렌지를 한꺼번에 던져요.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니까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달러가 급격하게 빠진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에요. 개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5개 나라에는 추가 관세까지 매기고 중국한테는 퍼센트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어요. 이 수준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라는 과수원의 평판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왜 미국 국채를 사느냐면은 단순히 이자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신뢰에 금이 가니까 사려는 마음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닌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의 가게들이 오렌지 과수원 주인한테 오렌지를 빚으로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 빚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오렌지 과수원에 문제가 생겨요. 과수원 주인이 빌려준 오렌지를 갚으라고 전화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가게들이 오렌지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사과든 바나나든 팔아서 오렌지를 사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가 동시에 오렌지를 사려고 달려들잖아요. 오렌지 가격이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도 미국에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고 전 세계에 빌려준 달러를 회수했고 달러가 폭등했어요. 보통 어떤 나라의 위기가 오면 그 나라 돈이 약해져요. 한국도 IMF 때 원화가 박살났고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에 엔화가 추락했어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의 위기가 오면 오히려 달러가 올라가요. 전 세계에 깔려있는 달러 빚 때문에 위기가 오면 달러를 갚으려는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재밌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무슨 말이 돌았냐면요. 달러의 시대는 끝났고 위안화의 시대가 왔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리먼이 터지고 나서 16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달러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가 찾아왔을 때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에 대안은 없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이것도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기축통화라는 건 전 세계 모든 가게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려면 그 돈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어야 해요. 널리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라가 물건을 많이 사줘야 해요.
물건을 사면 내 돈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세계에 뿌린 거예요. 근데 수입을 많이 하면은 무역 적자가 나죠. 적자가 심해지면은 세계가 이 나라를 의심해요. 쟤네 돈 없는 나라 아니야. 이러면은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를 유지해야 해요. 뿌리려면 전 적자를 내야 하는데 신뢰를 얻으려면은 흑자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 모순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굴려온 겁니다. 중국이 이걸 하려면은 위안화를 세계에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야 해요. 근데 자본시장을 열면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져요.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면은 환율이나 자산 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금리와 환율의 핵심 원리는 다 잡으신 거예요. 사과 가게의 수요와 공급이 금리고 사과와 오렌지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고 중도 해지 안 되는 정기예금이 채권이에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금리와 환율,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지만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뛰거나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가가 뛰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지만 국내 경기는 위축될 수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다른 데서 반응이 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하나 결정하는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네 과일 가게의 수요와 공급. 이 원리 하나면 금리도 환율도 채권도 전부 설명이 돼요. 뉴스에서 어떤 경제 이슈가 나와도 이건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 거구나. 이건 오렌지 가격이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변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제 뉴스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경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고 듣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경제 기사나 영상을 하나씩 접하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를 찾는 게 첫 단계예요. 금리가 재밌는 사람이 있고 환율이 재밌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 재밌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쓰고 말하기예요. 오늘 본 걸 한 줄이라도 메모하거나 옆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담 없는 돈으로 직접 투자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 돈이 걸려 있으면 금리 뉴스가 환율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돼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기사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 수백 개의 기사가 올라왔다 내려가잖아요. 가능하면은 편집되고 걸러진 종이 신문이나 경제 주간지도 한번 접해보세요.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된 기사를 만날 수 있어요. 느린 배속으로 들을 만큼 천천히 곱씹어야 하는 이야기도 있고 3번 반복해서 들어야 귀에 꽂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경제 공부의 늦은 나이란 건 없고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사과 가게와 오렌지 교환 비율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내일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